오늘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조그마한 국뽕이나 하나 놔드릴까. 조그마한 국뽕. 예. 국뽕은 원래 조그만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좀 품목이 좀 조그만해 내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다른 방송 가갖고 하려고 남겨놨던 건데 우리도 좀 그 우울한 일만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국뽕찬 어떤 희망 같은 것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오늘은 이제 이 시리즈인데요. 시리즈. 기술 굴기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들, 핵심 산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가장 그 여러 가지 산업들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어떤 사업, 가장 뭔가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이제 저는 조선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조선업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큰 선물을 받게 된 거죠. 뭔 선물을 받았냐? 올해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일 힘들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었어요. 그렇죠. 상반기 동안 수주가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올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총 수주가 이제 180만 톤 정도 되는데 이거는 평소에 4분의 1이 못 되는 수치예요.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수주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동안 이제 중국이 한때 그 2010년 이후에 저가 공사를 해갖고 한국 조선업을 거의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변화가 생기면서 중국이 다시 한국한테 밀려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이제 조선 그 수주 1위를 뺏겼었거든. 근데 이제 중국이 이긴다. 올해는 우리가 이겼다. 한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 세계 1위를 되찾았다. 그러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어. 그렇죠. 왜냐면 지금 중국이 1위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그나마 좀 뽀대가 나는 게 조선업이거든. 조선업. 무슨 뭐 이쑤시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1위 해봐야 그게 티가 안 나는데 조선업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그 일종의 자부심이나 경쟁심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찰나였는데 한국을 이겼다 그래가지고 지난 한 넉 달 동안 지네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 이론 쪽에다 다 던지고 앞으로 중국 조선업이 잘 된다 이거를 쭉 깔았어요. 근데 한국이 7월 달부터 가파르게 수주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드디어 중국을 역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를 되찾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그동안 6개월을 설레발 쳐놨던 게 한 방에 깨갱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은 우리 조선업에 대한 한국 조선업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와 관련된 수주는요, 사실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받아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더 이겼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움직임이 쭉 이기고 있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수주를 한다는 거하고 납품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업들이 잘 되려고 하면 조선사가 보통 2년치 물량을 미리 땡겨 갖고 있어야 돼요. 몇 년 전에 미리.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2년치 물량 이상을 땡겨 갖고 있는 조선사들은 대한민국에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조선업 힘들다 막 기사 터지면서 막 조선업 한 개 문 닫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많은 이제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좀 이 조선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수주는 이미 몇 년 전에 받아놓는 건데 그때부터 이미 그 위험성이 감지가 됐더라면 경영진 측에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마치 그 사이에는 아무 대비 안 해놓고 망했네? 노동자들 다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비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 노동 불안기가 있는 상황을 통해 갖고 구조조정을 때려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급제 형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도
어찌 됐거나 다시 이 조선업에 대한 호황이 되도록에 된 계기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제 조선업은요, 그 우리 그 정통 중공업 사업 중에 금액 부분으로 따지면 사실 제일 약해. 그러니까 전 세계 조선 그 발주 시장이 1년에, 그러니까 발주입니다, 여러분. 새로 배를 만드는 발주 시장이 1년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70원 안팎이에요. 70조 원. 그러니까 70조 원. 70조 원 안팎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물량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가까이 되는 반도체 가까운 시장하고는 완전히 이제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는 사실 업황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기사는 큰 그 업은 아닌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기간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을 하게 되면 철강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내수 업종들이 한꺼번에 이제 호황을 불어내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가치가 크죠.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고용 효과도 그렇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선업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과 산업 구조가 굉장히 잘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쭉 2017, 18, 19년 동안에 세계 조선 1위들을 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이 이거를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장에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게 주로 조선 시장의 주요 이제 핵심 품목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뭐 거대한 화물선이라든지 석유 시추선 같은 것들을 주문해서 만들긴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주문자 생산인 거고 뭔가 이렇게 매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은 벌크선. 그냥 그 석탄 같은 거 실어하는 벌크선이나 아니면 유조선 아니면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것들이 세계 경제의 호황 불황 유무에 따라서 꾸준하게 매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 세계에 있는 선박들을 만드는 비중을 수치로만 따지면 한 40% 정도를 만들어요. 세계에서 움직이는 선박 중에 40%를 만드는데 그래 봐야 이제 1년에 한 30조 원에서 40조 원 정도 그 정도 수익을 올리는 거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 시장들이 저가 시장이 있고 고가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만드는 부분 안에서는 중국한테 싸움이 안 돼요. 인건비가. 네. 그렇죠. 왜냐면 벌크선 같은 거는 사실 되게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게 용접만 만들어요. 하면 되고. 네, 용접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국이 얘네들이 이 산업을 올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우리나라는 이제 1억짜리 선박을 따온다 그러면 9,700만 원, 97% 정도를 미리 이렇게 선급금을 대줍니다. 그러면 계약금 뭐 한 5% 받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땡겨서 만들어갖고 납품해서 원금 갚아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보다 더 많이 줘요. 오히려 이제 외국에 있는 선사들한테 아예 배가 인도되기도 전에 돈을 주고 그 인도되는 배가 실을 수 있는 물량까지 덤핑을 쳐서 미리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조선소에다가 그 발주를 주게 되면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만들어 주면서 7천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줘요. 그런데다가 이 배에다가 싣고 댕길 물량을 한 2년, 3년치를 선계약을 때려줍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으로 저가 공세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2010년도 때 우리가 엄청 배고팠던 거예요. 근데 왜 최근 들어와서 이 추세가 바뀌었느냐. 그리고 왜 새로 생기는 일거리들을 75%에서 80%까지 또는 90%까지 독식하고 있느냐. 이 세계 해운업계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공해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IMO 2050이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 배가 그 발생시키는 탄소가스와 유해가스들을 저감하자고 하는 국제 해운 조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배 한 대가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한 대가 운행되면서 뿜어내는 공해 물질이 자동차 10만 대하고 맞먹어요. 그러니까 엔진도 크지만 10만 대요? 싸게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급한 연료를 쓴단 말이야.
경유도 안 써. 중유나 벙커CU 같은 굉장히 저급한 연료를 쓰고 이걸 바다를 댕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해 저감 장치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자동차보다 더 심각한 오염원이었던 거야. 그러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배기가스만 내는 게 아니라 기름 유출 사고도 잦고 그렇죠. 또 얘네 그 배기가스 이외에 분진 같은 것들이 떨어져갖고 생태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CO2가스 7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모든 배들의 운항에서 말하자면 연료나 엔진을 바꿔갖고 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기존에 있는 엔진을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저감 장치를 다는 거지. 근데 이걸 달게 되면 관리비나 운영비도 비쌀 뿐더러 출력이 제대로 안 나와. 뚜껑을 덮어놓게 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출력이 맘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냥 쓰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된 거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중유나 벙커실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저환경 연료가 뭐냐 이게 LNG 추진 선박인 경우에는 거의 공해를 안 내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기존의 LNG 추진 선박들로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2025년도 사이에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돼. 그럼 아까 장치를 달든지 안 달면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새로운 배를 건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LNG 추진선 자체가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LNG를 연료로 쓰면서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선박기관, 내연기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선점을 놓고 중국하고 한국이 같이 동시에 경쟁을 펼친 거야. 그러니까 LNG로 추진될 수 있는 추진선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먼저 시작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중국이 먼저 만들어갖고 시범선을 납품을 했어요. 얘가 호주 앞바다에서 멈춰버렸어. 아이고. 멈춰버렸는데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배가 폐선 처리됐어요. 만든 지 1년 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 게 지금 세일가스를 비롯해서 천연가스들에 대한 수요가 막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제 원유 형태로 수송을 하다가 이제는 이 LNG 가스를 수송하는 수송 선박들이 에너지 그 산업 안에서 중추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미국이나 또는 지금은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카타르 같은 국가에서는 아예 이 사업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배를 160척을 만들기로 한 거야. 근데 이 LNG 추진선은 LNG를 액화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영하 163도 정도의 아주 초저온 냉각으로 이걸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단열이 잘 돼야 돼. 이게 세잖아? 그러면 이 온도에 의해 갖고 배가 철판이 부식이 아니라 냉동 상태가 되게 되면 이 철판이 뽀개져고 배가 부서져. 그리고 이게 만일에 조금이라도 세잖아? 세면 불이 붙으면 그냥 거대한 폭탄인 거야. 근데 한국은 이 LNG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과 설계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 LNG가 싣고 다니다 보면 새 나오게 돼 있거든. 조금씩 새요. 아무리 잘 얼려서 액상 보관을 해도 이 새는 가스를 잡아갖고 이거를 추진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거야. 우와. 그러니까 LNG는 기술적으로 100%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씩 새는 유증기가 있는데 이 유증기를 받아서 이거를 연료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격 대비해 갖고 기술이 훌륭하겠느냐고. 그래서 이게 116대 정도가 카타르에서만 발주가 나온 건데 이 116대 중에 100대를 한국이 독식을 한 거야. 그리고 중국한테는 중국도 사다 쓰니까 성이라 16대 정도 만들어 보세요 하고 건네줬는데 중국 애들이 우리한테 이거를 재하청을 해야 될 위기인 거야. 이걸 못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해갖고 LNG 운반선, 아까 얘기한 LNG를 전문적으로 싣고 다니는 운반선 분야는 전 세계 발전의 90%를 우리가 먹었고 그 10%도 제하청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그 다음은 뭘로 옮겨지냐면 LNG로 추진되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만드는 쪽으로 시장이 확장이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에 등유 엔진을 쓰던 컨테이너 선들을 이제는 유조선이나 컨테이너 선들을 LNG 이 엔진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이걸 바뀐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이 또 동시에 최초의 그 컨테이너 LNG 운반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에 들어간 거야. 근데 중국이 7개월 먼저 시작을 했어. 그래갖고 프랑스 쪽에다가 이것도 돈을 쳐발라가지고 프랑스 선사에다가 이걸 먼저 따냈어. 그럼 우리는 7개월 후에 이거 발주를 받았어. 우린 싱가포르에 받았지. 그랬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7개월 먼저 했는데 그 7개월이 지나고 1년이 더 지나도 아직까지도 프랑스에 인도를 못 해주고 있어. 헐. 왜냐면 이 엔진을 중국 자체적으로 LNG 추진 엔진을 실었는데 이게 이 큰 등치를 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거는 이미 납품돼서 싱가포르에서 잘 쓰고 있거든. 근데 이 프랑스에서 납품을 요구한 이 배는 이게 결국으로는 LNG 추진이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다시 중유 엔진으로 이거를 바꿔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LNG로 추진되는 이 선박 기술을 거의 발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야. 이게 선박 수주를 몇 년 전에 하잖아요. 그런 만큼 뭐가 중요하냐면은 배를 인도해 주기로 딱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 날짜에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물어야 되는 벌금이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2년을 미뤘으니까 어. 벌금이 뭐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지. 근데 프랑스 선사는 벌금이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가지고 와도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가지고 와도 운영을 못할 못할 뿐더러 뿐더러, 그래 뭐 내 중유 엔진이다 그러고 쓰기로 해.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LNG 선반석이나 컨테이너 운반선의 특징이 납기를 맞춰줘야 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10월 달에 배를 인도해갖고 12월에 물건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은 무조건 배가 인도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게 성공하는 이게 실패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이 배를 만들어줬으면 이 배가 하루에 시속 20노트로 해갖고 여기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가줘야 되거든. 이게 안 나와 중국 배는 출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산 배는 앞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것들 구식 배들. 옛날 걸로 그냥 쓸게라고 하는 중유 엔진이라든지 구식 이 벌크선 같은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LNG 추진을 할 수 있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100% 대한민국밖에 할 데가 없다는 거야. 일본은 끼지도 못하고. 거의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쪽에 있는 모든 LNG와 관련된 선박들을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이 기술을 완성해 놓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가 더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하나는 뭐냐면 이 LNG를 안 쓰던 엔진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중유 엔진이나 벙커CU 엔진들을 이거를 뜯어내고 LNG 엔진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냐면 배를 반을 따게. 그래서 엔진하고 엔진실하고 이걸 다 새롭게 만들어. 이걸 다시 붙여. 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 기술을 써가지고 배를 고치잖아요. 그럼 새로 건조하는 가격의 10분의 1이면 엔진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조선소가 아니라 조선 수리소. 그러니까 대형 조선소 도크 이런 데는 세 배를 만드는 거고 울산이나 호남 목포나 이런 데 있는 소규모 도크를 갖고 있는 한국 그 조선 업체들한테 엔진 갈아주세요 하고 수리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150조 원 규모의 엄청난 시장이라는 우와, 거예요. 장난 이거는 삼성, 현대, 대우가 안 해요. 우리 민간 조선소들, 3호라든지 이런 소형 조선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우리한테
뚝 떨어진 거야. 여기에 추가로 LNG로 우리가 추진사를 만들었잖아. 이제는 LPG로 운영될 수 있는 선박을 또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LNG하고 LPG는 똑같은 가스기는 하지만 뭐 온도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 쉽게 말해서 에너지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출력량이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저 폭발성이 더 높아. 그리고 LPG가 또 이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제 가라앉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관리가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LNG 선박을 이용한 LPG 전용 운반 선박 그것도 LPG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엔진을 아까처럼 유증기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선박을 만들어갖고 LPG 전용 선박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지. 이 최대 수요자가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 만드는 셰일가스들을 액화해가지고 이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고 있다는 거지.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또 하나. 또 있어요? 또 하나의 대박은 북극 항로예요. 북극 항로. 지금 북극 항로가 그렇지. 열리가 있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로 승부를 보려고 카타르하고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전 세계에서 매장량 가장 많은데 이게 전부 시베리아 북부 지역에 있어요. 지금까지는 동토화된 땅 그렇죠. 밑에 있기 때문에 땡땡 얼어 있었지. 그게 그래서 문제였거든. 그 시베리아에서 나는 가스의 산지가 야말 반도라고 옛날 북극해 지방에 있는 건데 이 야말 반도에서 러시아 가스의 80%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야. 그리고 송유관을 깔려고 하더라도 너무 추하고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죠. 개발만 해놓고 이걸 못 쓰고 있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게 2010년도 후반이에요. 2013년도부터 본격 개발을 했어. 자, 요는 여기서 생산한 거를 실어 나르려 그러면 한 3개월은 날씨가 따뜻해갖고 열린대. 근데 나머지 9개월은 얼어있네. 배가 못 다니는 거지. 근데 한국에서 쇠빙형 LPG 운반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쇠빙선인데 LPG 운반선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LPG 운반선이 2m 두께 얼음을 깨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갖고 그 가스를 바다다 채워 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이 선박 15척을 우리나라 대우조선이 만들어서 납품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추가로 이제 2차 확장 공사를 해갖고 앞으로 26대를 추가 발주를 하는데 이 추가 발주 전량이 사실상 한국에 온 거야. 근데 원래는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하려고 러시아 조선소에 줬는데 못 만드니까 이걸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다 넘어온 거고, 그렇게 돼서 북극해를 뚫고 갈 수 있는 2m 얼음을 깨고 갈 수 있는 쇠빙선을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전 세계 세계 조선사가 우리나라 조선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요 시장 또한 단독이라는 거지. 대박이네요, 완전. 근데 이게요, 이제 지금 기술과 뭐가 접목이 돼야 되냐면 노하우. 근데 이 노하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실은 노동자들의
능력이 사실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저는 동생의 첫 직장이 현대중공업이었어요. 본사에서 걔가 이제 구매부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몇 년 전에 동생한테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특징, 그러니까 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드냐면은 정해져 있대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딱 어느 팀이 딱 들어가서 딱 하고 쫙 빠지면은 그 다음 팀이 또 투입돼서 다음 작업을 하고 이게 단 이 하루에 오차도 그렇죠. 없대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단 하루에 오차가 나도 물어야 되는 벌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조선사와 노동자들은 그거에 굉장히 철저하게 탁탁탁탁탁 잘 맞아 떨어진다고. 이게 좀 예.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블록화가 돼 있는 거야. 엔진 만드는 애, 배관 만드는 애, 그렇죠. 요쪽 그 병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쭉쭉쭉쭉 예. 그냥 그 시기를 맞춰가면서 도크 한 20개 있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 작업만 하고 옮겨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그걸 너무 잘해. 계속해서 조립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엄청 체계적이래요. 근데 외국 예. 애들은 그 도크 하나를 놓고 계속해서 응. 바닥부터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계속해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팀들이 그거를 반복해서 배 한 대를 만드는 동안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분업해서 요거를 맞아. 토막토막 쳐서 3배, 4배 속도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거 며칠까지 작업을 끝내야 됩니다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노동자들을 갈아 만드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도 사실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네. 또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잔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또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약간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세빙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적으로 앞으로 북극 항로를 개척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에즈 운하 돌아서 아프리카 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 건너가는데 수에즈 운하 1회 이용료가 8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돈 없는 배들은 돌아가거든. 근데 이거보다 최소한 북유럽, 영국이라든지 북유럽을 도착하는데 2,000km 이상. 더 짧은 항로가 북극 항로인 거예요. 이 항로를 통과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쇠빙선 기술인 거야. 그래서 쇠빙 유조선은 기본적으로 한 2배 비싸. 일반 유조선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쇠빙 유조선들이 그걸 성공했잖아요. 특히 한국 쇠빙 유조선은 기술도 좋아갖고 이렇게 앞으로만 이렇게 치고 나가는 다른 쇠빙선들은 앞에 딱딱한 게 나오면 걸리면 이게 2m 깨는데 4m가 나오면 여기 멈춰갖고 얼어붙어 버린단 말이야. 근데 한국 배는요 전후 좌우를 다 돌아서 깨고 움직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미꾸라지처럼 절대 얕은 얼음만을 깨가면서 절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걸 지난 7년 동안 러시아에서 우리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쇠빙형 북극 항로를 12개월 동안 다닐 수 있는 쇠빙형 화물선들이 늘어나게 되면 세계 해운업계 판도가 바뀌는 거야. 유럽에 물건을 보내려면 무조건 한국에 와서 부산항에서 실어가지고 북극 항로로 가야 돼. 그리고 그 배는 누가 만든 거다? 한국이 만든 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뽕 심어줘서 너무 좋은데 여기서 플러스 노동자들의 권익도 같이 좀 신장이 좀 됐으면. 그렇지. 그건 이제 같이 성장했으면 제발 예, 노동자들 일방적으로 갈아놓는 사업 성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동 예. 집중적인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용을 왜냐면 지금 이 용접을 비롯한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분야에 있던 분들이 연봉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일을 예. 너무 많이 시켜요. 그리고 또 그 일에만 하다 보니까 막 낙상 사고도 많고 산재가 또 폭발 제일 사고 엄청 많이 나요. 제일 많은 부분이 예. 또 조선업계긴 한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고 처우 개선이라든지 노동력들 늘려도 됩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5년, 6년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10년, 20년 조선해야 될 작업 물량을 맡아놓고 가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와중에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앞으로 많이 남았어. 끝도 안 지치지 마. 다음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조선업계 희소식이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국방 개혁을 위해서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신규 함정들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9척 세트로 가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구축함
고치는 작업도 있고요. 잠수함도 계속해갖고 추가로 9척 이상을 생산할 거고 3만 톤급이 될지 10만 톤급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3만 톤급 경항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핵추진 잠수함도 추가로 앞으로 10년 안에 건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거를 어디서 만들까요? 전부 다 대한민국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구축함들을. 그러니까 이 군수용 선박들, 국방 무기로 들어가는 군수용 선박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껍질만 만드는 게 깡통만 만드는 국방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관련된 모든 무기와 지휘 체계,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일괄된 무기들까지도 한꺼번에 만들어서 장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 미사일부터 시작해갖고 야포,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각종 레이더 설비, 그리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통제해서 볼 수 있는 게 일종의 3D 홀로그램 같은 거예요. 통제실에 들어가면 이게 다 막혀 있어. 스크린으로 삥 둘려져 있어. 그리고 내가 떠 있는 배가 3D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요. 잠깐만. 이거 국가 기밀 아니야? 아, 국가 기밀 아니야. LG LIG 넥스트원에서 납품했는데 이제 그걸로 해서 선박을 제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D로 해갖고 내 배를 비롯해서 밑에 지나가는 잠수함부터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들까지 3D로 구현될 수 있는 작전 통제 시스템을 최초로 실용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첨단 장비인 거죠. 수상한데.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지? 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이 처음으로 실전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군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사 레이더 개발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방향 레이더 시스템부터 회피 시스템, 거기에 스텔스 시스템까지 같이 장착을 했다는 거예요. 스텔스 스텔스까지요? 네. 스텔스 시스템은 뭐냐면 레이더에 안 보이는 레이더에 안 부딪히게 하는 거거든. 헐. 이게 이제 주로 메타 물질이라 그래갖고 특정한 도료를 만들어서 그렇죠. 바르는데 바르면은. 이걸 발라놓게 되면 레이더가 와갖고 이거 치고 나가려면 배로 찍혀야 되는데 안 찍혀. 섬이나 아니면 아예 안 찍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상선 같은 모양으로 위장을 할 수 있게끔 가짜 반사파 신호를 뿜어내는 메타 물질 도료를 만드는 데 성공한 거야. 헐. 그래서 우리나라 전함에 이걸 다 바르면 아무리 레이더로 봐도 이게 전함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찾아내요. 세상에. 이게 우리나라 잠수함에도 들어가고 있고 이게 우리 앞으로 만들어질 KF-X의 시스템 안에도 이 메타 물질 도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스텔스 성능을 낼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스텔스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항공기와 관련해가지고 그 스텔스기 그리고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뭐 거기에 이제 상대가 되는 기술 이 개발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노출 면적을 줄이느냐를 가지고 스텔스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원은 아예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날아가도 레이더는 새로 보이게끔 위장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스텔스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용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항공기가 예를 들어서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얼른 가서 그 기체를 수거하는 이유가 그게 한 조각이라도 적성국에 발각이 되게 되면은 기술 유출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의 함정에 들어가는 모든 함대함, 함대지 미사일을 비롯해갖고 어뢰 그리고 초공동 어뢰라 그래서 물속에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초고속 이건 못 막아. 이거 쏴버리게 되면 그냥 맞아야지. 초공동 어뢰를 비롯해서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까지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이 단순하게 우리 국방에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군수 국방 수출 무기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성비 대비, 통합된 시스템 대비, 그와 있는 안정적인 무기 공급 대비, 그리고 선체의 견고함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전함, 군함, 잠수함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이 또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는 거죠. 저 잠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많은 걸 오픈하셨기 때문에 예, 좀 국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예, 그게 분야에서-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런 네. 사람은. 네. 네. 이런 사람 함부로 외국 여행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살짝 위험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의 전망은 엄청 밝고요. 단순히 상선이나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무기까지도 우리가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고 치면 우리 조선 산업이 사실상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또 있어요? 결정적인 신사업 분야까지도 우리는 이미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 네. 수소가 앞으로 미래 연료가 될 거는 자명하고요. 2050년이 되면 천연가스가 20%, 수소가 20%입니다. 전 세계 연료 중에. 화석 연료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자, 이 수소의 특징은 뭐냐면 안전하고 이제 에너지 보관이 유지되고 청정 무공해 에너지예요. 이게 이 수소를 만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걸로 물을 분해해 갖고 수소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수소를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와 관련해서 수소 에너지에 관련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물로 가지고 물과 이산화 CO2만 가지고도 수소를 만들어내는 특허 기술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이진 않아요. 비용이나 부분도 아직 갖춰져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이 수소 연료를 자유롭게 이송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수소는 LNG에 비해 갖고 얻는 점이 한 70도 이상 낮아요. 그러니까 250도까지 이걸 냉각을 시켜 액체가 돼. 그래서 250도 이상으로 냉각된 수소를 보존해서 운송할 수 있는 수소 운반선을 대한민국이 최초로 설계했고, 예, 현대중공업하고 현대글로비스가 최초로 설계했고 이거를 선사에게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뭔 의미냐면 앞으로 호주 같은 나라는 청정에너지 개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풍력 에너지를 갖고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이송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존의 송배선을 없앤 방식으로 수소 에너지로 호주 자체를 완전히 개선을 하려고 해. 바꾸려고 하는구나. 왜냐면 호주가 그렇게 넓은데 사람 한두 명 사는 동네에 전선을 깔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단지에서 전기를 만들어 수소로 바꾼 다음에 그걸 탱크로를 실어서 갖고 가는 거야. 근데 요건 이제 호주 안에서의 어떤 변혁인 거고, 만약 호주에 있는 수소를 예를 들어 대만이나 유럽에 수출하려고 생각해봐. 이걸 실어다 줄 배가 있어야 되잖아. 이 배를 대한민국 현대중공업과 현대그로비스가 최초로 만들어서 승인받아서 지금 시험 제작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이 수소 운반선은요, 수소 자체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 수소 운반선을 추진하는 추진체가 전기입니다. 수소 에너지를 전력화 시켜갖고 내가 싣고 있는 수소 에너지를 전력화 시켜가지고 전기 모터로 배를 굴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수소 추진 방식의 배들이 LNG 시대가 끝나고 나면 전 세계의 바다를 전부 다 장악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첫 번째 기술 표준과 첫 번째 배들이 지금 현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언제 실용화가 될 것인지 언제 진수가 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하고 형식 승인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자, 수소 생산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수소 생산해서 팔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만들어 주시오 하는 주문이 오겠지. 그렇게 되려면 수소 에너지가 좀 보편화돼야 되겠지만 그때 미래 수소 에너지를 수송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 수소 운반 선박에까지 대한민국의 기술은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조선산업의 가치가 보다 기간 산업으로서 가치 있는 기업들을 한꺼번에 키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에는 용접을 하는 용접공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엔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부속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철강을 제공하는 포항제철 같은 회사도 똑같은 수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쇄빙선이라든지 군함에 들어가는 특수 강판 같은 것들은 포항제철이 자체적인 특허를 갖고 만드는 특별한
기능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철판들인 거예요. 잠수함에 들어가서 600m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압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국 잠수함에도 적용되지 않는 최고 난이도, 최고 강도의 고광판들을 잠수함용으로 제작해서 만들고 있는 데가 포항제철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모르는 얘기고 이분만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잡아가시려면 이분만 잡아가신 거예요? 왜 잡아가?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네? 왠지 국가 기밀 같아서요. 저희는 모르는 얘기예요. 네. 여기에 덧붙이자면 선박용 터보 이제 터빈 엔진들을 두산중공업이 또다시 국산화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추진 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추진 체계와 우리나라가 가진 뭐 수소나 LNG 엔진 기술을 또 결합하게 되면 또 배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정말 그 유조선이 모터보트처럼 막 시속 100km로 날아다니는 또 이러한 새로운 기기들도 우리는 융합해서 만들어낼 걸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해운 시장의 규모가 선박 시장의 규모가 70조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이거를 700조 시장으로 키울 거고 그중에 90%를 독식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선산업이라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1위부터 5위 조선사들 안에 대한민국 조선사가 1, 2, 3위고 대한민국이 현재도 40%의 물동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으로 드러나고 있는 LNG 추진선, 수소 추진선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선박들에 대한 점유율은 90%에 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선업 안에서의 위상은 이제 짱짱하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말 듣고 뭐 조선주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투자해야죠. 투자를 하는데 장기간으로 길게 보고 투자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뭐 국정원 요원이라고 밝히신 분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FBI도 나왔어요 지금. 네. 국가 기밀은 알아서 잘 피해서 말씀하신 거 마냥 그럼요.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아무튼 뭐 오늘 그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드리자면 우리가 이마만큼의 이제 훌륭한 기술력과 뭐 산업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국제 그 선박 시장 안에서의 위상도 갖췄는데 그에 비해서 아까 지적하신 이제 그 노동자들의 환경이라든지 있던 그 대우 부분, 처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물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저기 민주화된 정부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선될 조짐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조선업도 인력을 많이 쓰기보다는 자동화나 뭐 AI 같은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더 첨단화 분야로 가면서 노동의 질이 이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걸로 봐져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그 해외에 있는 경쟁 국가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들이 뭔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연합하고 단합하려고 하는 모양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를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현대조선하고 대우조선하고 이제 합병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세계 1, 2위 조선사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사실상 세계 전체 그 물동량의 20%를 생산할 수 있는 단일 조선사가 생기는 문제거든요. 절대 허가 안 하려고 그래요, 저쪽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그와 상관없이 그 시너지 없이 이미 우리나라 조선 3사의 위상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걸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리한 합병을 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대우조선을 국유화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명박근혜 때처럼 이게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사소한 부분만 잘 정리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이 앞으로 다 세계 인류로 가겠지만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려는 국뽕 시리즈 안에서 이런 다른 분야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겠지만 조선업만큼은 정말 우리가 세계 1위고 절대 2위로 뒤처질 수 없으며 영원히 대한민국의 조선업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 시점에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와, 차오르네요. 네. 차오른다. 우리가 이만큼 국뽕을 가득 차오르는 이제 기쁨을 누렸지만 이 기쁨이 국민 모두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네, 바른 정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